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 나는 시간 혼쭐 경제.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이자 현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주제는 지난 주말을 좀 뜨겁게 달궜던 네. 요겁니다. 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 네. 예, 뭐 직구 던지지 말고 변화구만 던져 이런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안 웃긴 농담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으니까. 예. 예. 제가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예, 직구 금지는 변화구만 생각납니다. 저는. 이 정부가 국가인증 통합마크 KC. 예, 전 이번에 알았어요. 예전에 KS 그랬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통합됐죠. 예, KC로. 네. 요 KC 마크를 받지 않은 제품 직구를 완전히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그냥 KC 인증 마크 없어도 그냥 직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예전처럼. 그러니까 예, 기존에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네. 이제 16일 정부가 네. 80개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 마크가 안 받았으면 네. 직구를 금지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여론이 좀 흉흉하니까 3일 후 19일에 유해 품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한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유해성이 확인된 것만 금지시키겠다 이런 수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짚어보죠. 네. 그 애초에 처리하긴 했지만 정부에서 직구 금지. 네. KC 인증 마크 받지 않은 거 저 해외 플랫폼에서 사지 마 이거잖아요. 그거 그렇게 왜 한 거예요? 일단 80개 품목에 대해서 한 건데요. 80개 품목만. 네, 그렇습니다. 일단 80개 품목의 구성을 보면 어린이 제품 34종, 그다음에 전기 생활용품 34종, 그다음에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등 생활화학 제품 12개 품목.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 이제 금지시킨다는 거였는데 그 근거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서울시가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어린이 머리띠에서 발암 물질이 270배 초과해서 발견된 거예요.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 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도 발암 물질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용한 특히 어린이 제품이잖아요. 야, 이건 위험하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31개 품목을 조사해봤더니 그중에서 8개 품목에서 발암 물질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80개 품목에 대해서 전면 금지하겠다. 예. KC 마크가 없으면 예. 이제 그런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 일각에서는 알테쉬, 알리, 테무, 네. 쉬팡인가요? 네. 예. 저 중국에서 있는 그 유통, 네. 그 마켓들, 직구 마켓. 예, 직구 예. 마켓. 예. 거기서 들어오는 물건 때문에 그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에서 들어오는 물건에서 발견됐으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문제 제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된 건 뭐냐면 이게 다 금지하는 거 아니야? 이걸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80개 품목인데 그렇죠. 이제는 모든 직구. 그렇죠. 네. 특히 중국을 특정해서 예. 중국에서 들어오는 직구 제품에 대해서 다 금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제품하고 똑같은 걸 싸게 파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이게 지금 물가가 올라서 사실은 아우성인데 이런 것까지 금지하면 더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논란이 좀 커진 겁니다. 직구를 통해서 사면은 저 국내 유통업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싼 것들이 많은가 보죠? 그렇죠. 훨씬 싸죠. 훨씬 싸죠. 그래서 막 1,000원짜리 제품도 있고 5,000원짜리 제품도 있고 이런 싼 제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알리나 테무에서 사는 거를 직구하는 걸 굉장히 선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제품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제품이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했던 거예요. 동일한 제품을. 네. 그러면 이제 여론은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니 저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는 안전한 제품들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만들? 그렇죠. 전체적으로 뭔가 규제를 하는 거 아니야? 또 정부가 그런 우려가 사실은 커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의 일종의 자유로운 선택을 좀 규제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또 커진 겁니다. 그러면 정책을 철회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철회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무한정 직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직구를 허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의 규제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까? 일단 과거처럼 똑같이 한다는 건데 유해성이 나온 그리고 발견된 그 제품에 대해서 일종의 직구를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사후적으로 간 거죠. 일단 지금은 일단은 허용을 하되 예를 들면 네. 아까 머리띠 같은 거 그렇죠. 지금도 똑같이 뭐 알리테무 뭐 이런 데 통해서 해외 직구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들어왔을 때 유해성이 발견이 되면 못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유해성 검증 어떻게 한대요? 근데 이제 워낙 바로 집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워낙 제품이 많으니까 일단 사전적으로 검토는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가습기
네.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을까봐 사실 건강상의 문제가 크잖아요. 특히 네. 어린 아이들의 제품 같은 경우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정부의 규제라든가 이렇게 사전적인 뭐랄까 검증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이걸 안전성 검증하는 그렇죠. 거? 이런 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건가 절충해서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근데 이거 사실은 알리나 테무에서 안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 통해서 하는 거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냐면 알리나 테무 이런 직구 업체들이 스스로 검증하고 그러니까 판매자의 책임도 있잖아요. 아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좀 판매자의 책임을 좀 강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네. 그게 법률적으로나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걱정은 돼서 그냥 해외 직구를 통하면은 이게 뭐 집으로 바로 오는 거니까 네. 왜냐면 중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사후에 걸러낼 수 있지라는 그런 좀 걱정이 들었어요 제가.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왜 제품 가격이 싸냐면 유통을 안 거치고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구조기 때문에 생산자의 제품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무슨 통관할 때 무슨 뭐 저 일일이 다 검토할 수도 없고. 마약 탐지견처럼 뭐 냄새 맡아가지고 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매업체의 규제를 좀 강화하면 알리나 테무한테 직구업체도 만약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큰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린다든지 이런 책임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무슨 문제 어떤 제품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머리띠 할 것 없이 네. 여러 가지 뭐 살균제 제품도 그렇고요. 특히 액체 괴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액체 괴물이 뭐야? 이렇게 막 지금 이거 애들 네, 많이 가준 한때 놀았던 그거 그걸 말하는 말랑말랑하고 애들 진짜 네. 좋아하거든요. 그 네. 촉감이 좋아서 부드럽고 아. 사실 그런데 화학 제품으로 대부분 만드는데 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발암성 물질이 크게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안전도 지켜야 되는데 거래는 또 자유롭게 해야 되는. 두 그렇습니다. 마리 약간 토끼를- 어려운 문제인데 네. 일단은 정부가 이렇게 뭐랄까 빨리 대책을 좀 발표했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필요한 분야잖아요. 그렇죠. 정책도 필요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두 번째 얘기는 요거 중고거래. 오늘은 저 소비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만 합니다. 직구도 많이 하시고 중고거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땡땡마켓 통해 가지고. 네. 그런데 국세청이 최근에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한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그 얘기는 중고거래를 해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 되게 좋은 물건이 있어요. 네. 중고거래를 통해서 팔았어요. 네. 돈을 벌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돈 벌었으면 종합소득세 돈 내야 된다. 저 세금 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건데 일단 전체 거래에 대해서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과세한다는 건 아니고요. 사업성이 있느냐를 따져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해서 사업하느냐를 여부를 따져서 일종의 종합소득세 신고라든지 아니면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기본적으로 사업성이잖아요. 그렇죠. 자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든지 아니면 사업자를 내고 이제 사업소득을 받든 저 어떤지 뭐 이런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중고거래에서도 그게 빈번하거나 그러니까 기준을 제시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히로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거 이번에 안내문이 발송됐어요. 예. 그래서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그리고 총 판매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용자에 대해서 판매자에 대해서 이런 종합소득세 의 안내문이 발송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좋은 명품 시계가 있어요. 네. 이거를 중고거래에서 팔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한 1,000만 원 벌었어요. 네. 그럼 그거는 일시적인 거니까 종합소득세 대상이 안 되는데. 그렇죠. 사업성이 아닌다고 판단하는 네, 사업성이 거죠. 아닌데 네. 제가 집에 있는 거 그냥 다 그냥 매일 하나씩 팔아 그냥 저 한 일주일에 하나씩.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면 네. 그걸 너는 중고거래 업자구나. 네. 이렇게 사업하는구나. 이렇게 봐서 세금을 매긴다. 이 얘기. 그렇죠. 또 하나 어떤 경우가 요즘 또 많냐면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싸게 사와요. 대량으로. 그래서 그거를 중고거래 판매하는 분들도 사실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네. 앞서 우리 해외 직구가 물건 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해외 직구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해요. 물건을 왕창 사다가 네. 그럼 뭐 100달러에 사다가 네. 국내에서는 좀 웃돈 붙여서 팔고 그렇죠. 이렇게. 중고거래로. 사실상 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새 옷을 사와요. 남대문에서. 네. 그래서 자기가 딱 피팅해갖고 사진 올린 다음에 네.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거죠. 일종의 사업인 거죠. 사업. 내가 입으니까 더 이쁘지. 예. 그러면서. 오 그렇구나. 예. 아 그러면은 대표님 보시기에도
요거 그냥 사업으로 중고 거래하는 사람들 꽤 있으니 이 세금 매기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일단 대원칙이 그거지 않습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렇긴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다른 쪽에서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면 다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아, 그런 측면에선 거래가 빈번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네. 세금 부과가 저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과연 과세를 공평하고 그리고 잘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공평 과세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요. 저희가 이 중고거래는 직접 만나서 돈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네. 송금 해주고 아니면 현금을 준다거나 현금 주면 더 깎아주고. 근데 실제로 얼마에 거래된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고거래니까. 어떤 분들은 제품을 올려놓을 때 가격을요 99999999 이렇게 찍어놔요. 그거 뭐요? 얼마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러니까 가격을 그냥 특정하지 않고 아. 협상하겠다는 뜻이에요. 아, 이게 9,999만 9,999원 1억에서 1원 모자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그렇게 아. 숫자를 보면 아, 그 가격에 거래해야 되지가 아니고 네. 아, 이거는 협상 가능한 가격이구나. 아.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일종의 메신저 같은 걸로 협상합니다. 네. 얼마예요? 그러면 네. 얼마입니다. 그러면 아, 직접 오시면 제가 좀 깎아 드릴게요. 하긴 패딩 하나 올려놨는데 9999는 패딩을 1억에 판다는 얘기 아닐 거니까.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제는 서로 의사소통이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아, 일종의- 얼마에 드릴게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만나서 하시죠. 그래서 만나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나 9만 원 바로 송금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가 완료됐으니까 거래 완료로 표시되면 네. 그게 마치 9,900만 원으로 거래됐다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패딩 중고 패딩을 9,900원에 판게 되는 거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게 얼마에 거래되고 얼마의 소득이 있었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을 했다 이런 얘기네.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냐면 파악이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에 이게 판 거지? 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인 신고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팔았는데 나 5천 원에 팔았어요. 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소득 없는 곳에 있는 곳은 과세 소득 없는 곳엔 과세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과세의 앵건이 뭐냐면 형평성.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AI 시대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일일이 대응하는 것보다 전체의 틀을 갖고 예. 그래서 이런 원칙 하에서 뭔가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새 이런 거 보면요 대표님 그런 생각들은 들어요. 이것도 일종의 시장이라면 시장이고 산업이라면 산업이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새로운 시장들 새로운 산업들이 막 생겨나는데 그렇죠. 그거를 뭘로 규제하거나 제도적으로 좀 소비자나 생산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좀 늦는 것 같아 확실히. 그렇죠. 시장 흐름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대원칙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자, 대원칙은 뭡니까? 건강. 예. 우린 지켜야 된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는 그 세금 있다. 네. 이런 대원칙을 갖고 네. 세부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놔두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요거 좀 보죠. 중국산 전기차. 미국 정부가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했다. 야 이건 관세가 4배 오르는 건데 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호무역인가요 이것도? 그렇죠. 크게 일단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전기차가 중국이 지금 너무 싸요. 전기차가 막 1,000만 원짜리가 생산되고 양산되고 이러니까 네. 미국의 지금 전기차 생태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한 거죠. 중국산 자동차가 너무 싼 거 왠지 불안하죠. 저는. 그런데 내연기관 자동차가 싸면 네. 예를 들어서 고장이라든가 안전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네. 전기차가 싼 거는 사실 안전 문제가 좀 덜하고 이게 그럼 전기차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왜요? 가전제품처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가전제품처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이게 전기차의 대부분 생산 원가가 배터리에서 나오는데 중국에서 지금 제품 그러니까 가격이 싼 배터리 생산 양산을 대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싸질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내연기관만큼 보다도 훨씬 더 생산 원가가 적게 드나 보다 전기차는. 그렇죠. 특히 중국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그러니까 계속 기술 개발하고 가격 낮추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대폭적으로 인하됐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 판매 가격이 싸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중국을 계속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세를 대폭적으로 인상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 그러면은 중국산 전기차들이 미국에 되게 많이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는 애초에 중국을 그렇게 키운 게 미국인데
왜 이제 와서 그래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중국의 일종의 저렴한 제품들이 미국에 도입된 건 미국에서 뭐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부터 예를 들어서 WTO 가입시키고 개방 경제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저렴한 제품이 들어오면 미국 내에서 물가가 낮춰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수입 물가가 낮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 성장은 되는데 물가가 낮은 상황. 일종의 골디락스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사실 중국 제품이었기도 하고 중국을 개방 경제로 이끄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산 제도가 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사실 정치적 의도도 있는 거죠. 그 얘기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돈의 맛을 알게 되면 정치도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왜 대부분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독재 정권에 수년간만 살았는데 내가 이제 배부르고 돈이 생기면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우리도 민주주의에서 선거해야지라고 그렇게 변해 간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는 가격이 낮은 게 들어오니까 미국의 산업이 흔들려요. 오히려. 네, 길게 보니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러스트 벨트라는 문제도 그렇죠, 생기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오히려 더 강화되네요. 공산주의가 네. 더 독재가 그냥 오래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반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거였어. 이건가요? 그러면 이제 규제를 한다는 건데 네. 그러면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당선되면 이 흐름이 더 세집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선거 때도 저 러스트벨트라는 데 가서 백인 노동자들한테 너희들 왜 이렇게 사는지 알아? 그렇죠. 중국이나 한국 뭐 중국 때문이야 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레이트 USA 어게인이잖아요. 그래서 시즌 2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미국을 계속 견제해야 되고 압박을 가하는 게 일종의 미국의 산업을 성장시키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어서 어쨌든 이런 흐름이 더 뭐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되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죠.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잘 나간다고 하면서 잘 나간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전기차. 현대는 아이오닉. 그다음에 기아는 EV 맞죠? 그 전기차들이 미국에서 잘 팔려서 그런다라는 제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면 중국 전기차에다 미국에서 관세 확 때리면 현대, 기아차한테 좋은 거죠. 일시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현대차한테도 그럴까 봐. 그러니까 외국의 전체 자동차 회사들 그러니까 왜 자동차가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노동자들이라든가 하는 산업체계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또 심해지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불똥이 예를 들어서 한국 회사들한테도 튀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결국에 미국 대선의 승자를 결정짓는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는데 그 러스트벨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몰락한 자동차 산업단지 백인 노동자.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위해서 이번엔 중국 관세하고 좀 있으면 현대 기아차에도 관세 때릴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의 이제 방향성은 뭐냐면 그러면 미국에 공장 짓겠다. 현지 생산. 그러니까 최근의 방향성은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현대 기아차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커지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우려가 생기냐면 현대 기아차가 돈을 벌어서는 좋은데 한국에 투자를 안 하니까. 그렇죠. 이게 자동차도 장치 산업이라 가지고 고용 유발 효과가 엄청난데. 그리고 또 연관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도 다 미국에 갈 수 있으니까 한국이 또 일종의 그런 투자 설비 투자 차원에서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 기아차 방향은 미국 투자 늘리는 거라 방향은 잡혀 있는 건 맞는 거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배터리 다 지금 미국에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시장이 워낙 크고 그러니까 또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겠네. 그리고 자꾸 이런 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현지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 현지에 투자를 안 하니까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고. 그러면 중국은 뭔가 자기들 대응책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보복을 할래나? 뭘 할래나? 일단은 뭐 WTO나 이런 데 이제 제소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그건 너무 오래 걸려. 실익도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는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네들 또 관세를 올리거나 미국 제품에 대해서. 뭐 있어요? 뭐 아이폰? 그렇죠.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나 아니면 대표주 테슬라 같은 미국에서 잘 팔리는 미국 제품에 중국에서 잘 팔리는 미국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긴다거나. 우리도 시장은 커 이런 거구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히토류 같은 거.
수출 금지. 야 그러면 난리 날 텐데. 그러면 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면 거죠. 거의 무역 전쟁 수준인데. 예.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걱정되는 게 그 안에서 또 끼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게 대한민국 같은 예.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 혼줄 경제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광수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이자 현 광순의 목덕방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